자, 25강입니다.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한스킹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에서 뭐라고 했던 거에 있는데, 대립도 아니고, 한쪽으로 뭐예요?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상보적이다. 그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그렇게 일부 마지막에 했고, 이제 2부로 들어와서 양쪽이 함께 질문해야 될 공통의 그 대상을 시초로 잡았습니다. 시초로서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2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과 과학의 관계입니다. 2부의 2장에서 이제 4번 가겠습니다. 85쪽이에요. 무신론 비판을 기독교가 호되게 받았습니다. 즉, 19세기에 많이 받았어요. 그 앞에 몇 사람 열거된 거 기억하시죠? 호이르바흐, 칼 마르크스, 어, 프로이트, 또 니체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20,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미 지나갔다 하는 관점을 한수경이 보이는 겁니다. 뭐 그건 자기 개인적인 뭐 설교하는 식으로 과학이 전능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신을 부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다 과학적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무신론이 그 칸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앞에서. 신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또한 이성으로 무신론을 증명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쭉 이제 내려왔어요. 2장의 4번, 무신론. 이해는 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적 토대에서 볼 때 신의 자리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 이해는 되는 거죠.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러나 자기 자연과학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발언이라서 동의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무신론. 이해는 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갈릴레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불운이었다. 교회가 잘 했어야 되는데 저 당시에 좀 잘못한 거죠. 불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이 진도를 얼마나 나가야 되나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애매한데 끊어지는데 좀 이 단락지는 것도 강독에서 어디쯤 읽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책을 옆에 참조해야 되거든요. 저 옆에 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회가 신학문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잘했으면 됐죠. 잘했어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 신앙에 비춰봐도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회가 발행하는 자연과학적 인식에 처음부터 대립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대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그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교권적으로 그거를 억눌러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게 잘못이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딱해요. 갈릴레이와 데카르트가 무언했고 자연과학의 성과와 자연과학자들 스스로가 종용했듯이 성경 세계상과 성경의 메시지는 진작에 구별되어야만 했다. 무슨 뜻인지 전달해야 됐죠? 성경 세계관은 당연히 고대의 세계관이라서 현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 성경의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물과 같은 겁니다. 구별해서 대학 그 자연과학과 관계를 맺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세계상이 이 성경과 자연과학 사이에 틀리잖아요. 그럼 자연과학의 세계상을 따라가야죠. 그러나 자연과학과 새로운 철학적, 사회, 정치적 발전을 거부함으로써 신학과 교회는 과학적, 정치적 무신론의 성립에 본격적으로 기여했다. 맞죠. 18세기에는 몇몇 선구자에게, 19세기에는 대부분의 지식인에게, 20세기와 21세기에는 동서양의 광범위한 계층에까지 무신론이 통했다. 예. 이러한 문제의식이 영국 그리고 유럽, 미국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 신학자들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방향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멀었죠.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 교회가 막 나서서 반대하고, 뭐, 뭐죠?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안건을 만들어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릴리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경은 그 성에 대해서 그 당시 세계상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부장제이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아기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몸의 조건이 되면 조혼했습니다. 조혼. 15세, 16세 여자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를 빨리 낳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낳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뭐 남자, 여자, 뭐 성 이런 것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성 사건 또한 불운이었다. 요 칸트의 이성 문제요. 자율 이성이 근대 자연과학의 형태로 절대화되는 바람에 초경험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설당을 잃었고, 좀 그렇죠. 신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대체되었으나 이 또한 꼭 그래야 할 일은 아니었다. 지성인들이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거의 맹신에 가까운 거죠. 어, 어, 컴퓨터가 했으니까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근대 자연과학은 하필 유대의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했는지. 자연과학이 맞아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전제하니까 그거를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발전시킨다기보다도 밝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성화하지 않고 피조물로 다루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불자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쪽에서는 자연과학 발전이 일어나기 좀 힘듭니다. 이것이 데카르트, 갈릴레이, 뉴턴의 경우 자연에서 철저히 신성을 배제한 창조관과 관련이 있으면 말씀드린 거예요. 피조의 세계로 생각했으니까요. 고대 문명들은 대개 이 자연을 신성화했습니다. 성경은 자연의 신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책과 자연의 책이라는 신의 두 책을 전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본 신학적 발상입니다. 성경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이 계시가 서로 다른 거죠. 초월적 계시와 자연적 계시입니다. 이렇게 잘 유지만 했어도 됐는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 신자와 신학자의 주장이든 합리주의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이든 오늘날 과학과 신학의 대립 모형은 한물간듯하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충돌, 대립을 해왔습니다. 정말 과학자는 신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라든지. 그 신학자는 과학은 무시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지나갔다. 이제 독자들은 내가 일부 일정에서 제시한 두 근본 문제에 돌입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게 뭐였죠? 그것은 우주의 시초 전반에 관한 질문과 두 가지 질문이 여기 나오네요. 우주 시초 전반에 관한 근본 질문과 시초를 둘러싼 조건들에 관한 질문으로 실제 수수께끼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리얼리티의 수수께끼. 근데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원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의 비밀, 신비,
그런 의미인데 수수께끼라고 하면 뭐 조금 장난스러워 보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수수께끼를 풀다. 그건 어린아이들의 놀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물론 다르게도 쓰이긴 합니다만 이 단어가요. 근데 실제 어 깊이 뭐 시원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자 인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상수, 자연상수 는 어디서 왔는가? 자연상수. 음. 주변 수가 아니라 상수, 늘 있는 수라는 뜻 아니에요? 한번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그 늘 따라다니는 빼놓을 수 없는 원칙, 본질, 토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음. 여기 사전에는 자연상수 이렇게 ABCD 할 때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냥 지나갑시다. 이건 철학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 특이점 이론을 특이점 빅뱅 하여튼 그 빅뱅 이후에 이 세기가 나타났잖아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론을 천지 창조 진리를 증명하는 데 썼다. 특이점 이론을 천지 창조 진리를 증명하는데 문장이 매끄럽진 않네요. 뭐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빅뱅이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창조한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두두두두 그리고 첫날이 지나갔다. 이 도련한 창조 행위에서 성경을 믿는 이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빅뱅의 굉음을 듣는다. 이는 빛의 창조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근본 오해이며 자연과학적 사실과는 무관하다. 아, 왜 그럴까요? 그래도 창조와 빅뱅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확실히 빅뱅과 연관된 인식에 대해서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철저히 숙고해 봐야 한다. 물론 빛의 창조는 우리 빅뱅이 말하는 그 대폭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건 분명하죠. 자, 3 장의 1 번. 시간과 공간 안에 유한한 우주. 이 우주가 어느 한 시점에서 기인했다면 특이점이죠. 우주는 시간 안에서 유한하다. 음.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점이 있다면,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끝나는 시점도 있는 거지. 시작하는 시점이 없다면 뭐 또 말이 달라지지만요. 우리 우주는 늘 있어 오지 않았고 언젠가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주의 나이는 추측컨대 137 혹은 138억 년이다. 2001년 케이프 커네버럴이 뭐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린 관측 위성 WMAP는 이렇게 측정했다. 우주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체 물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과 은하들이 보낸 신호를 해독해냈다. 우주는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무한한가, 유한한가. 우주는 공간 안에 유한한가? 애리조나에 있는 애리조나 주겠죠. 세계 최대의 신흥 망원경은 직경 8.4m짜리 거울 2개를 장착하고 2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초의 불빛을 탐지해냈지만 이게 뭐야? 2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초가 뭐야? 초의 불빛을 250만 킬로미터 초의 불빛이 아니 250만 킬로 떨어진 초가 어디 있어요? 지구에서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지름이 4만 킬로인데 지름이 아니라 둘레가 4만 킬로인데 250만 킬로미터 떨어졌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당히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불빛을 발하는 초의 불빛을 탐지해낼 정도로 성능이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주의 경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올바른 세계 모형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 해답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우주가 도대체 어떤 모델이냐, 그걸 이제 우리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항구히 지속될지 아니면 언젠가 멈추고 다시 수축으로 전환될지도 아직 석연히 해명되지 않았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일찍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옹호자들은 신념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세계 모형을 관념론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 모형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상대성 이론 정도인데, 그래서 물질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대한 그들의 도구마를 확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상대성 모델이죠, 모형이죠. 그걸 이제 부정한 것였단 말이에요. 유사하게 그러나 영성적 방법이라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의 무한성을 주장했다. 범신론적으로 우주를 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1600년 검사성서 이건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하나의
관청이죠. 그를 로마의 캠포 데 피리오에서 화형에 처했다. 범신론을 주장했다고 해서요. 대단하네. 이에 앞서 엄격한 프로테스탄트 노선의 튜빙겐 대학 평의회는 그의 교수 자격을 박탈하고 이단자로 몰아 대학에서 추방했다. 이 또한 침묵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오자. 20세기 중엽에 그리스도교 호교 문헌들이 빅뱅의 시점을 신의 천지 창조와 실제로 동일시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 마르크스주의 자연과학자들마저 그들의 우주론적 원천을 간단히 막아버리기로 결정한 이 신학적 경향들 때문에 불안해했었다. 그들은 정상 우주론, 즉 우주는 팽창하지만 불변한다는 이론을 창출했다. 팽창하지만 불변하는 게 말이 되나요? 복잡하네. 이 이론의 주창자는 1950년 한 라디오 강연에서 비꼬는 뜻으로 빅뱅이라는 말을 쓴 프레드 호일이다. 빅뱅이 이제 비꼬는 말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빅뱅, 뻥튀기처럼 우주가 생겼다고 표현을 했는가 봐요. 이 이론은 평형 상태의 영원한 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우주는 시간적 시작과 끝이 없이 확장되고 지속적으로 물질이 생산되면서 물질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속적 팽창의 결과로 인한 물질의 희박화는 늘어나면 이제 희박해지니까 물질의 자연 발생적 생산으로 상쇄된다. 이것은 물론 연력학 제2법칙, 물리적 과정의 비가역성에 관한 엔트로피 법칙에 모순된다. 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게 비가역성 엔트로피. 하여튼 그 우주가 팽창 그리고 그 밀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구조를 유지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 상태는 더 심해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 거죠. 음. 구조를 유지할 에너지가 무질서가 심해진다. 밀폐된 상자 속의 꽃다발. 밀폐된 상자 속 꽃다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밀폐됐으니까 썩지 않나? 안 썩는다는 건가? 이게 제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 의견들이 분분했다. 우주 팽창과 뭐 그 유지되냐 아니 변하냐 뭐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을 보면 수백 년 동안 페르페투움 모빌레를 제작하려고 애썼던 과학자들의 헛된 노력이 떠오른다. 페르페투움이 뭐죠? 뒤에 나오죠? 모빌레, 이건 모바일, 이동, 그 뜻인데, 페르페투움 모빌레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일종의 연구 기관이다. 아, 그건 불가능한데.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기관이다. 이런 기계는 연력학의 주요 법칙인 에너지 법칙이나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른다. 에너지는 무에서 생산될 수 없다. 당연히 특허청 관리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조차 거부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는 갑니다. 뭐 큰 시계추 같은 거, 무지하게 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저절로 계속 가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그걸 또 더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이겠죠. 음악가들에게 페르페투움 모빌레는 좀 더 접근하기 쉽다. 파가니니, 요한 슈트라우스, 베버 등의 재미있는 작품들에 페르페투움 모빌레 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배경 복사가 발견되고 표준 모형이 거듭 확증되고 나서야 정상 우주론은 비로소 반박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기껏해야 아웃사이더들이나 지지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정상 계속 거기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건 이제 더 이상 그 아웃사이더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지. 더 이상 그는 기준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표준 모형이 새롭게 배경 복사에 의해서 표준 모형이 거듭 확증됩니다. 그럼 평형 계속되는 정상 우주가 아니라 계속 달라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팽창하는 거죠. 표준 모형은 2005년 1월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 천문학회에서 확증되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 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빅뱅 이후 우주 공간에 명동한 음파의 흔적이 뉴멕시코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망원경을 통해 확인되었다. 아이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명동하다는 게 뭐야? 뭐 느낌은 알겠어요. 굉장히 공간에 자잘하게 쫙 퍼져 있는 어떤 음파 그런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전에 눌러볼까요? 명동이 무슨 뜻인가? 명동. 크게 울려 흔들림. 네, 명동. 지진 따위가 일어났을 때 땅이 진동하는 거. 우주 공간에 크게 울리는, 그렇군요. 자잘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울리는 음파의 흔적이 뉴멕시코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망원경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 이론도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까지는 그리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자연과학자들도 어깨 한번 움찔하고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빅뱅 이론도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원 문제가 뭐야, 여기 제목이 이 우주의 유한성, 그, 그,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모델을 우리가 세울 수 없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죠? 네.